한국은행에서 6월 25일에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했는데 여기에 대단히 심각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문제가 담겨 있어서 그걸 좀 빠르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민간 신용 대출이 지금 이제 전체 명목 GDP 대비 한 2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이 경제 규모 대비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기업 대출과 이제 가계 대출이 있잖아요. 가계 대출의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로 머물고 있는데 기업 대출의 연체율을 보니까 2.84%로 가파르게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은행들의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는 사이드가 가계보다는 기업 대출 사이드가 크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참고로 이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1.05%이지만 그 1.05%도 시중은행에서는 사실 연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나가 있는 가계대출 연체율을 보면은 2.38%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리하면은 지금 전체 민간 신용 레버리지 신용대출 사이드에서 연체율이 가장 큰 거는 기업대출이긴 하지만 가계대출은 1%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가계대출 리스크는 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대출 사이드를 보면 지금 기업대출로 나가 있는 총 대출액이 1920조 원인데 그 중에서 비은행이 600조 원 그리고 이제 특수은행이 520조 원 그리고 일반은행이 779조 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대출 성장률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 보면은 과거에는 막 대출을 늘려왔지만 지금은 대출을 거의 늘려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 그 1920조 원이 중소기업 대출과 대기업 대출 이 합계를 이야기를 해요. 대기업 대출은 뭐 300조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중소기업 대출이 1600조 원인데 그래서 합쳐서 1900조 원이죠. 그리고 그 중소기업 대출을 중소법인의 대출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출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각 900조 막 700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네요. 정리하면은 지금 기업 대출에 나가 있는 대부분의 금액이 중소기업의 대출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1608조 원이나 나가 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중소기업에서의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능성이 크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하고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어느 섹터에서 그 대출을 막 늘려가고 있을까를 보니까 주황색이 2024년도 3, 4분기고 2025년도 1, 4분기가 이제 파랑색이에요. 전년도 이제 한개 분기와 올해 한개 분기를 이렇게 비교한 자료인데 보면은 지금 철강과 석유화학 사이드에서 지금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제조업 사이드에서는. 그리고 비제조업 사이드에서는 부동산업이나 도소매업 그리고 숙박이나 뭐 식당, 음식 관련된 이런 사이드에서 대출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보통 경기가 호황일 때 대출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사업을 확장하는데 대출을 늘려나간다는 부분인데 경기가 안 좋을 때 대출을 늘려나간다는 거는 일단은 워킹 캐피탈 그러니까 운영 자본 자체가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계속 대출을 받아가면서 돌려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체력이 좋은 대기업들은 매출액도 2023년도만 마이너스를 찍었지 2024년도부터는 플러스를 찍어가고 있고요. 증가율이 그리고 남기는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플러스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 주황색을 보면은 매출액은 둘 다 늘어요. 매출액은 늘어요, 둘 다. 그런데 남기는 이익이 2개년도 연속 마이너스를 찍어가고 있고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물건을 팔고는 있는데 뭐 직원들 급여 주고 임대료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팔고는 있지만 적자를 보면서 팔고 있다. 뭐 훨씬 싸게 할인을 해서 판다거나 안 팔리니까 그런 식으로 팔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마이너스를 찍어가고 마이너스가 더 크게 증가를 하겠죠. 저러니까 버티다 못해 계속 대출에 부실이 나오고 연체율이 나오면서 리스크가 커지는 저쪽 사이드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 기업 대출의 1600조 원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사이드에서 나가 있는 거니까 중소기업 사이드에 나가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경제에는 악영향이 있는 것이죠. 네, 정리하면은 대부분의 기업 대출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이익률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근데 이 금융기관이 기업들에게 해준 대출 중에서 은행이 해준 대출이 779조 원이고 나머지가 한 120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비은행 사이드에서 지금 연체율이 기업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지금 가파르게 지금 치솟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거의 7.44%, 43%의 연체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은행과 비은행을 합치면은 한 3% 정도의 연체율을 찍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비은행 안에서는 지금 한 7% 정도의 연체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비은행 사이드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이제 연체를 많이 하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은 이익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체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대출 증가율이, 대출 연체의 증가율이 중소기업 사이드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들도 은행이나 비은행을 써서 대출을 받았을 텐데 비은행의 연체율은 미친 듯이 이렇게 치솟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소기업 사이드에서 지금 이제 연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쪼개보면 중소법인이 있고 이제 개인 사업자, 뭐 자영업이나 이런 등등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900조, 700조 이렇게 합쳐서 1608조 원인데 이 개인 사업자 사이드를 좀 보자면 여기 700조 원 여기 자영업 사이드에서의 그 대출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해왔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지금 보니까 1.88%까지 지금 계속 가파르게 증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좀 우량한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비은행 대출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상대적으로 더 고금리에. 거기에서는 지금 연체율이 거의 3.92%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수출 경제도 안 좋고 뭐 지금 경제적으로 호황인 상황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풀어서 그리고 대신에 이거를 사용하는데 조건을 지정을 하는 거죠. 특정한 곳에서만 특정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소비가 돌도록 하는 이제 지원금을 풀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전체 경제의 한 50-60% 정도를 차지하는 이 서비스 사이드에서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0%를 찍었다가 다시 살짝 터닝 어라운드를 할 수도 있고, 뭐 추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는 정부가 일단 임시 처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온 정책이 지금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한도를 최대 6억까지로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서울도 그렇고 이제 갭 투자를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갭 투자가 일어나면서 점점 비싸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서울 보면은 국민 평수가 평균 가격이 14억 6천만 원이래요, 아파트가. 근데 이제 수도권 주담대를 최대 6억까지만 하면은 사실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 보니까 요만큼의 차익을 갭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요만큼의 차익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좀 낮춰서 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좀 퍼뜨리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히 퍼뜨리는 것으로 이제 수도권 내에 이제 아파트 가격에 좀 조정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요런 정책을 통해서 소비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연끌을 많이 하면은 연끌을 많이 한 만큼 대출을 과거에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 요 한도가 없었을 때, 그러면 연끌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는 월급 대비 대출 이자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데 소비할 수 있는 지출 여력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요런 최대 한도를 지정함에 따라서, 주담도 한도를 지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무리해서 사지 않게끔 조정을 하면 상대적으로 이분들의 대출이 줄어들고, 그러면 대출 이자가 줄어들면서 다른 쪽의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게 지금은 일단 정부가 임시적으로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처방을 했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소비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줘야 되고, 근데 가구들이 계속 부동산에 연끌해가지고 비싸게 사서 너무나 많은 대출 이자를 내고 있었으니까 은행들만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자영업자들 사이드로 돈이 나가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적인 게 서울의 자산 가치의 상승을 만들고, 요게 또 연끌족이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많아지니까 월급을 이자 지출로 다 써버리면은 소비에 대한 축소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영업이나 그런 중소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순화해서 풀어주려는 정책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이렇게 서울 시장으로 이제 주택 가격을 계속 이제 상승하도록 이제 하는 것을 끊지 않았다라면은 계속 서울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투기가 일어났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좀 투기 심리를 좀 죽여놓음으로써 앞으로 뭐 이제 집을 이제 여기는 그냥 포기하고 신도시나 아니면 수도권 외곽 쪽이나 뭐 지방이나 다른 데로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아파트를 알아봐라, 이제 이런 분산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대출 이자도 적게 내게 되고, 그러면 월급 대비 이자 지출 비중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소비해라,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 투기적인 그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데이터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이런 거를 지켜보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방향성을 정해나가지 않을까. 뭐 데이터를 봤는데 뭐 계속 치솟는다거나 부동산 가격이, 아니면 오히려 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면은 빠르게 수정을 해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딱 A라는 걸 딱 도입하자마자 요거를 평생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A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면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조정해가지고 보완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결국 정부가 원하는 그 경제 순환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25년도 5월 1일에 이제 관세 협상을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하면서 사실 원화의 강세가 가파르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거의 1350원까지 원화가 강세가 됐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거는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더 잃는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수출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수출이 줄어든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나 이런 거에 대한 생산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게 해외 생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나 이런 거에 생산이 줄어들면은 그 협력업소나 주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원화 강세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환율 뭐 관찰 대상 국가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사면 초과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수출의 경쟁력을 잃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소비 활성화밖에 없거든요. 내수 활성화. 근데 그러려고 보는데 지금 소비가 다 죽어 있고 부동산에 돈이 다 몰리니까, 부동산 대출 이자로 다 낸 돈을 다 써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원화 강세도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철강화학 배터리가 보시면은 대표 이제 양극재 기업이었던 에코프로 BM도 보면은 매출액도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 남기는 이익도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근데 이익은 가파르게 줄어드는데 미래를 위한 또 투자는 계속 늘어나니까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순부채가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가파르게 무너졌고 이익도 무너졌고, 그런데 또 미래를 위해서 또 투자는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익은 없는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부채가, 빌린 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어드니까 힘든 상황인데 그 안에서 또 미래를 위한 투자는 또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익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다.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대표 철강 회사인 포스코 홀딩스도 매출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고 이익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로 대표 화학주인데 매출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고 이익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데 미래를 위한 또 투자는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익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빌린 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지금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고, 특히 이제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더 계속 되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생산 볼륨이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이제 수출 경쟁력을 점점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잃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이라는 거대 경쟁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이 지금 원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수출 경쟁력을 잃으니까 결국은 내수 활성화밖에 없어요. 근데 내수 활성화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 갭 투자하고 부동산에 돈을 다 받고 대출 이빠이 끌었으니까 그 월급 받는 거 다 대출 이자로 내면 소비를 안 하잖아요.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다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중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투기적인 심리가 이런 문제를 만드는데, 근데 더 늦어지면은 정말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뭐 20억 되고 하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석유, 철강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대출을 계속 이렇게 늘려 쓰는 것도 다 이런 어려움 때문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투자를 해서 미래 성장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다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이 어렵고, 정리하면은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지금 가장 많은데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고, 중요한 건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치솟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에 돈을 안 쓰고 지금 아파트에 지금 돈이 다 몰려가고 있는, 아파트 대출에. 그러니까 소득 대비 영끌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대출이자도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비는 줄이고 대출이자를 돌려막는데 돈을 다 써버린다. 그러니까 상권 소비가 더 말라가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임시 처방으로 돈을 풀게 되는 거고, 서울 부동산에 돈을 너무 사람들이 몰리고 영끌을 하니까 요 대출을 겨냥해서 지금 대출 한도를 지정하고, 요걸로 인해서 영끌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이제 미래에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끌을 이제 비싼 아파트를 못 사니까 싼 아파트를 하면서 대출을 조금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에 대한 지출 부담도 줄어들고 소비 여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출 경쟁이 힘든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내수 활성화가 중요한데, 경제 성장을 위해선 왜냐면 지금 원화 강세가 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달리 답이 없어요. 위안화는 약세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돈이 아파트에만 몰리고 소비에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비싼 아파트에 대한 그 갭 투자를 좀 더 막으려고 투기적인 거를 막고 이런 내수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처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와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참조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면서도 더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거든요. 미국은 특히 재정 적자가 더 커가지고, 재정 적자가 더 심각해서 정부의 세수 대비 이자 지출비가 거의 20%까지 나갈 정도로 심각하고, 미국은 더 많이 일자리를 더 잃어가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거를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하나둘씩 해결해 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전자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하려고 하니까 전자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